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신효섭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굵고 길어지는 추세에 정부에선 연일 더 강한 조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전례 없는 수도권 4단계에 알파가 추가될지 오늘도 보도본부 한나인 코로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 방역 단계를 상향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일상 속의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4단계 플러스 알파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오늘로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음 주 추가 방역 조치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까지 국내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내들겠다라고 시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 주에도 수도권 4단계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유력한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19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진단 검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200여 명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주말휴가 없는 주말 확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효과라는데도 1,200명대거든요. 네,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1,200명대로 내려왔지만요. 여전히 27일째 1,000명대 확진자를 나타내면서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크게 넘는 4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벌써 약 4주째입니다. 중요한 건 누적 확진 발생 속도가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발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건데요.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하고도 반, 정확히는 560일 만입니다. 그런데 누적 10만 명까지는 올해 3월 25일로 1년 2개월이 걸린 반면에 이후에 20만 명인 2배로 올라오는 데는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으면서 확진자 발생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지난 4개월은 백신 접종까지 시작된 시기였는데 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바이러스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유행 규모가 더 빠르고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여기에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1을 웃돌면서 정부에서는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면 확진자 한 명이 최소 1명 이상은 감염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은 아직 유행이 진행 중인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1 이하로 정체 상태지만 최근 확산 속도가 느려진 비수도권은 1을 넘은 상태여서 확산 우려가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산세가 감소세로 바뀌지 않으면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죠. 반전이 없다면 방역 완화는커녕 거리두기 격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난주부터 나온 정부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효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의 방역 단계를 상향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일상 속의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현행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며 한층 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죠. 한 전문가는 지금의 약한 거리두기로는 절대 4차 대유행을 잡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특히 사람들이 휴가철에는 검사도 잘 받지 않는 만큼 다음 주에는 하루 2,000명이 넘을 우려가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단 거론되는 정부의 플러스 알파 조치로는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추가 단축 등을 더하는 방안들이 우선 검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야간 통행 금지, 봉쇄 이런 것도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요,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확진자가 하루 수천 명씩 발생해서 봉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땐 봉쇄밖에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는 봉쇄가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재택근무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적 모임만 차단돼서 일반 직장 생활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로는 효과가 없어서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4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이동량이나 이런 게 지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다시 2~3천 명 단계로 가는 거죠. 단순히 3단계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일부 지역, 위험한 지역은 아예 4단계로 먼저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라는 것이 지금은 일상생활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져야 되는데 7월 달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8월까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이 그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가 지금 벌써 4주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이거 정말 전문가들 주장처럼 야간 봉쇄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우려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정부도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원래 지난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굵고 짧게 뭐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저녁 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녁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뭐 그 거리마다 뭐 어디 충무로, 을지로, 뭐 홍대 입구는 조금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면은 어쨌든 이 자영업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문을 닫는 상황에 이제 목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백신 접종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거리두기를 강화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은 지금 7월 초에 비교해서 7월 말에 한 4% 남짓만 늘었거든요. 그 정도 속도가 별로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 등을 포함한 이 확산 속도는 거의 18%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이 백신 접종 속도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이 백신을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요. 수급 문제도 기본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천만 회분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 55만 회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거리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단계 하고 있고 지방에 3단계 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는 1,000명 이상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휴가철 본격화되고 또 8.15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뭐 재택근무를 상당 부분 좀 강화를 하든 아니면은 일정한 다중 이용 시설 부분에 대해 영업을 정말 확 줄이는 쪽으로 가든 무언가 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 이것은 굉장히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철도 있고 이렇게 4차 대유행이 굵고 길어지는 상황인데 폭염과 불볕더위 아래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이 쏟아지는 환자와 진단검사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 공백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먼저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쉬는 사람들이 도중에 이제 출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업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휘청휘청 할 때 많거든요.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정말 하나하나 다 컴플레인 하시고 뭐 물 갖다 달라 심지어는 객단 배출이 좀 많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그냥 다 던져 놓고 계시고
네, 의료진들의 고충은 날로 늘어가는데 위중증 환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일째 300명대 발생을 기록하면서 감소 없이 증가 중인데요. 일단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늘지만 지난해 말 3차 유행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위중증 환자를 맡을 전담 병상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이 민간병원 병상 확보 방안 마련과 공공병원 의료진의 번아웃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코로나 최전방에서 1년 반을 버텨낸 보건의료인들은 오는 9월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대응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요. 휴가도 반납하고 최전방에서 힘쓰는 의료진들을 맥빠지게 할 만한 사례가 보도됐는데요. 강원도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밤늦게까지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같은데요. 아마 마스크도 안 쓰고 그다음에 파티를 벌였다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풀파티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고요. 일부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이 되죠. 그런데도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파티를 연 겁니다. 네, 그런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은요. 이 강릉시가 해당 호텔의 파티 소식을 미리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는 호텔에 이 파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보했고 이 호텔 측은 2차례나 파티를 열지 않겠다고 강릉시에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청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보니까 파티가 버젓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릉시는 호텔에 열흘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열흘이 아닌 최소 한 달은 영업 정지를 시켜야 한다. 풀파티를 즐긴 손님들도 큰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곳곳에서 방역수칙 위반까지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확산세를 잡는 것만이 4차 대유행을 빨리 끝내는 길이겠죠. 이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도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6일 1차 접종률이 30%를 넘어선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38%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50대 접종이 본격화하는 데다 40대 이하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라서 접종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바로 다음 주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들의 사전 예약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이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은 시작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50대 접종만 해도 예약에서 이 시스템 먹통과 여러 혼란을 빚었던 만큼 40대 이하 1,700만 명 접종 때는 더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10부제 사전 예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부제를 합니까? 네,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마스크 5부제를 통해서 구매자를 분산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백신 예약 10부제는 예약일 끝자리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은 사람들이 해당 일마다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생일이 1월 15일이다. 그럼 맨 뒷자리인 5에 해당하는 8월 15일이 예약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맨 뒷자리 수하고 날짜를 맞추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내 생일이 31일이다. 그러면은 뒷자리 1에 해당하는 8월 11일이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은 뒷자리 9로 예약 첫날인 8월 19일에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일에 따라 정해지고요. 이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8월 9일이 아니고 8월 1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8월 9일이 맞습니다. 8월 네. 9일이요. 네. 네, 여기에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30일 오후까지 60에서 74세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이 제때 백신 안 맞으면 승부원이 맨 뒤로 몰린다.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는 그랬었는데요.
이 정부는 당초 접종 순번을 거부하면 맨 뒷순번으로 밀린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하지만 델타 변이발 이 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가 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미접종 고령층에 대한 접종 예약을 미리 받기로 한 겁니다. 일단 당국이 8월에 이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서 2,900만 회분 정도 이 백신이 도입된다고 밝혔는데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이 40대 이하는 물론이고 미접종 고령층까지 해서 전 국민의 70%도 1차 접종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정치적 행동과 목표를 같이 하는 당원이 되니까 진짜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가 없다면 민주당은 원작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 약속에 맞추는 일입니다. 네거티브로 우리 팀 전체 전력에 손실이 오는 상태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생각입니다. 저희 후보자들 본인들이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와 공식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입당을 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공식적으로 대면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고요. 특히나 윤 전 총장이 입당하던 당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각각 호남 방문과 휴가 중이었었기 때문에 서울을 비운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두고 지도부 패싱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 공식 대면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질지 상당한 관심이었는데요. 영상 조금 더 보고 오시죠. 제가 지난주쯤에 소위 말하는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대동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 버스에 탑승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생각을 함께 해주신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그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입당을 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윤 전 총장 입당 당시엔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 중이어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서 입당을 공식 선언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와 한 자리에서 만난 거고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 전 총장 꽃다발도 받았어요. 그 두 사람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보태주기로 한 윤 전 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주 치맥 회동을 하면서 대동소이라고 했었는데
대동소이가 아니고 대동단결로 갈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환영의 메시지를 건넸고요.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하도록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겠다라면서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선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더 올바른 생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입당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호남 지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오늘 환영식을 통해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파산 선언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입당한 것은 개탄스럽다고도 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본선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드렸고, 국민들이 계속 그 질문하는 그 입당 시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에 입당한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자 정치적 파산 선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경선의 판이 완성되었고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후보군들이 합류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의 흥행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재미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는 뭐 문재인 정권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라고 했다는 그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압받고 징계까지 당하면서 쫓겨났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상기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이 판을 보니까 이게 다 차져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언과 동시에 당내 활동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에 앞서 오늘 아침 7시 반에는 국회 첫 일정으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모임인 이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였고요. 윤 전 총장은 이 강연 직후에 국회로 이동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를 예방한 뒤에 의원회관 등을 돌면서 당직자들과 의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심유만 기자가 지금 말한 내용인데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이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는요. 저도 의원님들과 정치적 행동과 목표를 같이 하는 당원이 되니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전세 입주자가 되게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결국 집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간 민심을 청취한 내용에 대해 털어놓으면서도요.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경제 현실과 시장에 과격한 충격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밝힌 내용도 좀 더 들어보시죠. 정말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비상식적인 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 역사적인 그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무슨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수권 정당이 돼서 국민들의 넓은 아주 보편적인 이런 지지를 받고 그야말로 보수를 떠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을 정말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광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기 때문에 전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가 사법 처리를 해봤고 정말 뭐 검사로서의 숙명입니다만은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론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 30% 중반대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P&R 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세계일보 의뢰로 7월 31일,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당한 다음 날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3%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2%, 오차범위 박 2위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16%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까지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반등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1.6%를 기록해서 37.3%에 그친 이 지사를 14%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52.5%, 38.3%,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윤 전 총장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는 둘 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0%가 된 거군요. 네, 전체 응답자의 52.9%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7월 30일과 31일,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2.3%,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7.4, 이낙연 전 대표는 16%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반면 이 전 대표는 2.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8%를 얻어서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강연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중원을 공략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내놨습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진보, 상위 하달식의 구조와 이념에 빠진 사람들을 제외한 자유로운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까지 넓게 만나고 세력화해서 비상식적인 정권의 연장을 막는 데 일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혔고, 기존의 어떤 이념과 정치 철학을 조금 더 넓혀서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또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의 지지와 성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다음 날 이 두 사람과 연쇄회동을 가진 것도 눈에 띕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입당이 늦어져가지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만났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갖다 좀 해줬을 텐데.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가 최종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같이 대선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신 것도 다 이 나라 걱정과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의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 싶으면은 큰 차원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대표님 만나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신 오세훈 후보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김종인, 금태섭 두 사람을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다음 날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을 찾아가서 50분간 조언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 TV조선이 단독 포착한 장면,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는 모습 보셨는데 윤 전 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입당을 전격적으로 당긴 만큼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한 것이라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윤 전 총장 지원 여부에 대해선 당을 이끌었던 분위기에 당장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건 부담스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엔 반문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연락이 와서 소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면서 윤 전 총장을 도울 거냐라는 질문엔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신 대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이뤘었고요. 이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캠프는 청년층을 겨냥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를 영입했습니다. 김인규 씨는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차남이고요. 이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의 정책비서로 일해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일에 김영삼 도서관을 찾아서 이 YS의 차남인 김현철 상임이사와 30분간 환담한 자리에서 YS 정신을 기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윤 전 총장이 김현철 상임이사에게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해왔다면서 만약에 사법고시에 일찍 합격했으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YS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입도 김인규 씨가 YS의 손자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 텐데요.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 그 지지도가 하향세다, 뭐 답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도 그 다음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보다는 앞섰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 윤 전 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나 8월 초에 들어간다 뭐 8월 중순에 들어간다 뭐 8월 말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야권의 강력한 주자로서 윤 전 총장 중심으로 조금 더 지지층이 이제 결집한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장외에 있으면서 윤 전 총장이 보여줬던 행보가 뭐 중도 진보로의 확장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실수,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밀란 이러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안정되겠구나 그런 심리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새로운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 비전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러면 당에 들어가고 조금 더 체계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나오겠구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대 심리와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일정 정도 지지층이 지금 결집하면서 올라간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변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기대에 맞는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을 내줘야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들어갔는데도 뭐 과거랑 비슷하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지지율이 또 변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공식 대면이 있기 전에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해서 형식을 언급하면서 이 적잖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도 주목을 하는 시선이 상당수입니다. 아까 공식석상에서의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의기투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속사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전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봤는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사전에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정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오늘 참 좀 특이한 마치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이게 당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주말에 꽤 있던데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윤석열 예비후보 스타일은 그런 특별한 노림수 또는 어떤 입체적인 정무적 판단 그런 거 못하는 분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적인 입당에 대해 섭섭함 이전의 문제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털어놨었죠. 원래는 자신과 8월 2일에 입당하기로 상의를 했었는데 이 정보가 중간에 유출이 됐고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렇더라도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출 경로와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갖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그 중도 진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대승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지도부에도 입당 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충분한 소통 하에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맥 회동에서 이제 큰 틀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8월 초 입당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날짜를 가지고 너무 불필요하게 이게 불거지면서 이게 더 이상 이게 하루라도 더 끄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요. 네, 대선을 앞두고 비빔밥 경선 플랫폼을 만들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으로 완성에 가까워진 듯 보이고요. 잠시 전 보셨습니다만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이 회의장 배경막에 있는 로딩 중 그래프에 배터리 완충 스티커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윤 전 총장의 입당 과정을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여야 해석 좀 더 들어보시죠. 무시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친윤이라는 의원들도 오늘 대표님 지방에 가 있으니까 뭐 오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표는 어디 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냥 입당한다니까 오세요 한 거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친윤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윤석열 총장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예. 아까 대로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 거야? 그러면 이준석 아니면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에 캠프 회의하는데 이거 셌으면은 어차피 나는 마음의 결심이 다 섰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돌직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심을 쓰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 간의 약간의 기싸움, 뭐 그런 거 신경전 이런 거 있었던 건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된 건가 또 그랬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또 이준석 대표한테 전혀 사전에 어떤 통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약간의 불쾌감을 또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측이 저 사람들이 정말 잘 맞아서 돌아갈까? 아름다운 동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갸우뚱?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좀 그렇게 됐죠.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네. 제가 이준석 대표라고 해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공동의 운명이죠. 한 배를 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기분은 내가 좀 나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또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대표로서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본인 의도대로 어쨌든 8월 안에 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과정 자체는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의 목표한 대로 윤 전 총장이 따라온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 각 후보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시너지를 효과를 내서
거기서 후보를 멋있게 선출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의 최대의 목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의 그 향후의 정치적인 미래도 더 넓게 열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윤 전 총장과 굳이 뭐 어떤 뭐 각을 세우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당에 들어와서 후보가 일단은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당 대표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준석,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어떤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당 과정 등등을 본다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타일이 내가 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내가 가겠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준석 대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갈등, 긴장감이 좀 유지가 되겠지만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또 두 사람의 그런 스타일로 놓고 본다면 서로를 워낙 그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대선 때까지 뭐 이게 크게 충돌을 해서 뭐 어떻게 막 충돌은 공멸입니다.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은 있지만 충돌할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대표실 산하에 대선 예비후보 검증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조직이 가동되면 윤 전 총장 관련 검증 작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즉 국민의힘이 자체 검증 작업에 고삐를 죄는 것은 당 외부에서 벌어지는 의혹 제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네거티브 공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읽힙니다.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검증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윤 전 총장 입당 전에는 본인과 가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봅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뭐 방어나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에게 이런 어떤 사전에 상대 측의 공격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취합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방어 논리를 또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줄리 벽화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벽화 속 문제의 문구들은 지워졌지만 주말 사이에 또 친야 성향의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낙서를 덧칠하는가 하면요. 한 시민단체는 벽화를 설치한 건물주 여 씨를 고발했고 건물 관계자 측은 그림을 훼손한 한 유튜버를 신고한 상태로 전해지는 등 논란이 정말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한 누리꾼이 충북 청주에도 이 벽화를 그리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스스로 철거하는 등 이번 논란이 정말 전국적인 소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뿐인데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봉고차가 3대가 와갖고 그냥 꼴목을 왔다가 점거해버리고 뭐 계란 파세요 어쩐다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황당이에요. 황당해.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그런데 욕설을 쓰는 건 아니죠. 처음 낙서할 때 욕설 쓴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통일하면 안 돼요? 통일? 진보 보수도? 먼저 건드렸잖아. 아니야 먼저 쳤네. 그러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건물주 여 씨가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문구는 지웠는데 그 뒤에도 이제 친야 지지자들끼리 실랑이는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에 건물 관계자가 줄리의 꿈, 줄리의 남자들 등 논란이 됐던 벽화 문구의 일부를 지웠지만 이후에도 유튜버들과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현장에 몰려들어서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고 벽화 위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물주 여 씨는 문구를 지운 뒤에 벽화 위에
통곡의 벽,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고 이후에 검은색 페인트로 이 지워진 벽화 위에는 여성단체 다 어디 갔나라는 문구가 새로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또 부선궁인가 해경궁인가 경인선 가자 등 여권의 대선 후보 측을 겨냥한 듯한 그런 표현들도 등장을 했었고요. 이들이 벽화를 지우고 그 자리에 문구를 써넣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경찰이 양측을 말리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이 어제 줄리벽화를 설치한 건물주 여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활빈단은 줄리벽화가 설치된 장소는 통행이 많은 도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문제 벽화를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노출돼 있다면서 이미 줄리 논란이 널리 알려져서 누가 보더라도 벽화에 담긴 글은 김 씨를 특정해 영상하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벽화를 그린 의도와 전반적인 과정, 배후 세력 개입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건물 관계자 측은 이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뇌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벽화와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측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정치적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정도도 없고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가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그러세요. 줄리벽화 관련해서 법적 대응은 안 하는 겁니까? 예,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게 큰 원칙입니다. 해당 벽화에 대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여성 혐오를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도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고요. 특히 지난달 29일에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벽화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서 게시해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김 부의장의 지적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이 줄리벽화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거론하면서 국회부의장이 도대체 벽화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으면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정작 싸우느라고 미래 준비를 못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국회가 벽화 얘기나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혼자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꿩에 비유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피할 수 없는 수사도 점점 다가오니까 꿩처럼 머리부터 쳐박고 숨을 데를 찾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어디에 머리를 박아야 할지 헷갈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는데요. 그간 윤 전 총장을 꿩에 비유해 비판했던 추 전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또 저는 꽁에 비유를 했는데요. 꽁은 매나 산짐승을 먹이가 될 뿐이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날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치지 그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처럼 윤 전 총장의 부인을 비방한 벽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도 보시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6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그래프가 다시 교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35.2%, 민주당이 33.6%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여성 지지세입니다. 지난주 이른바 줄리벽화가 큰 논란이 된 가운데서도 이 여성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27.6%에서 이번 주 31.1%로 3.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8.8%에서 34.2%로 4.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은데 민주당은 4.6%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3.5%포인트가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줄리벽화 논란이 여성 인권 침해다 이런 야권 주장에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길을 끈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논란이 된 열린공감TV의 윤 전 총장 부인의 사생활 보도와 관련해 취재의 적절성과 윤리성에 대해 물은 건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52.6%가 지나치다고 답했고 지나치지 않다는 답변은 4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답변이 지나치지 않다는 답변보다 11.1%포인트 높게 나타난 거군요. 네, 특히 매우 지나치다는 응답은 36.8%나 됐고요. 반면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는 응답은 26.5%였습니다. 그 열린공감 TV가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취재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나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줄리벽화 속에서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취재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도를 지켜서 취재를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네. 뭐 열린공감 TV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고령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분명하게 취재 목적 등을 밝히고 애초부터 취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밝히고 이 취재를 하는 그런 과정 등등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열린공감 TV는 일단 이렇게 자기들이 해명을 했죠. 뭐 기자라고 밝혔고 명함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자라고 밝히는 거는 잘못 훈련받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여론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를 들면 전보로 왔습니다. 라고 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향후에 취재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디에서 와서 무슨 내용을 좀 여쭙고 싶다, 취재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의 취재라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재 내용 자체가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그 과정, 절차도 어쨌든 잘 지켜라라는 부분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이제 노출한 그런 화면에 보면은 전체 과정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편집되지 않은 부분에서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시작 이렇게 갈 때 이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얘기된 어떤 부분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막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는 분들도 좀 냉정하고 균형 잡힌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른바 그 벽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은 좀 폭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만 두고 봤을 때 그것이 누구를 어떤 내용인지를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고 단 순수하게 그냥 그 거리를, 그 벽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 저건 누구를 어떤 맥락에서 저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일단 뭐 결혼 전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노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정하게 여론에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걸까요? 예. 네.
네, 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윤 전 총장을 둔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 측과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최근 윤 전 총장 행보를 두고서 이재명 지사 측이 아주 날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당내 인사들과 만남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좀 노출을 했었었죠. 지난달 25일에는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했고 이틀 뒤에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나서 돼지국밥에 또 소주를 곁들였습니다. 또 입당 직후인 지난달 31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소주잔을 기울였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반주 행보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더 빨리 뵀어야 되는데. 예. 그때 제가 가지고 아니 마치 무슨 방송국 저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술 먹는 맥주 먹는 장면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공감을 하셨고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술을 개선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승리하자고. 대선 앞두고 대선 승리하자고. 승리하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고맙습니다. 자, 야야. 네, 이 지사 측과 이준석 대표의 때 아닌 술 논쟁은 어제 이 지사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윤 전 총장의 반주 행보를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대권 후보의 활동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것이냐, 그냥 술꾼으로 살던가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에 이준석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거 이재명 지사가 19대 대선의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지사 등과 맥주를 마시던 사진을 첨부하면서 내로남불 그만하라 이러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민주공원에 방문해서 이한열 열사가 각인된 조형물을 보고 부마 항쟁이냐라고 물은 걸 두고 술에 덜 깼던 건 아닐까라면서 늘 잠에 취한 공주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 된다라고 비꼰 겁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그게 상당히 악의적인 비방이다 이러면서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어요. 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윤 전 총장이 논란이 됐던 이한열 열사 사진 옆에 있는 장례식 사진 앞에서 87년 60항쟁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요.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판단은 현명한 유권자 몫이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지사 측은 윤 전 총장의 부마 항쟁 언급 논란과 함께 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과거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해명을 하니까 2004년 이대엽 상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이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하던 중 이 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아리송하게 해명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는 바로 그 호남 배제론을 전제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내심이 들키고 나니까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또 공격하면서 전선을 확대해서 뉴스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실 따지고 보면 백제 발언으로 지금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최근 회동을 잇따라 가졌는데 거기서 술이 등장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윤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들어서 비판을 했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걸 대변인이 논평으로 낼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네. 그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화면에 비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일련의 여러 가지 속에서 맥주, 소주 이런 게 제 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자주 등장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어떤 뭐 법적인 위반 사항이나 문제될 만한 도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뭐 그냥 술만 먹는 거 가지고 대변인이 논평까지 저게 내야 될 사안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후보한테 역공이 들어와서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산적인 어떤 논쟁인가? 왜 필요한가 하는 좀 별로 불필요한 일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오후에 여의도 사무실에서 프레스룸 오픈데이를 열고 실무진과 상견례, 출입 기자들 간의 상견례를 가집니다. 야권 대권 주자 중에서 캠프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 최 전 원장이 처음인데요. 최 전 원장은 향후에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캠프 내 프레스룸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대선 캠프에 대변인을 두지 않고 최 전 원장이 직접 언론 앞에서 브리핑할 생각이라면서 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것이 이 최 전 원장의 생각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으로 신입 당원 타이틀을 넘겨준 최 전 원장은 경제팀과 후원회 조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경제팀에는 MB정부에서 일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요. 또 조선일보에 따르면 후원회장은 여러 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최 전 원장의 오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가 맡기로 했고요. 인꼬 부부로 알려진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 또 국민 아버지 배우로 불리는 최불암 씨에게도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인사 영입에서도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체성을 다지는 상황인데 최근 최 전 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뭐 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실력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그런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제주지사직 사퇴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심 공방이요? 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이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건 제 양심과 공직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수는 있지만 양심 때문에 사퇴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현재 여야 대권 주자 중 남은 현역 광역단체장이죠.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해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원 지사를 향해서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이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공무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크지만 저는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그러자 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수행이 전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방역 위반자 몇 명 적발한다고 심야에 수십 명 공직자와 언론을 동원했다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도지사 역할이냐, 이낙연 후보에게 쫓기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 선거운동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월급만 축내면서 하는 일 없는 공직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대위에 바람직하다면서 또 정면 반박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사직 유지를 놓고 두 사람의 설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퇴로 없는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후보가 최근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펼쳤는지 그동안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탄핵 표기를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빵점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무능한 당대표로 정권 재창출의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박 대변인은 이낙연 전 대표의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발언을 좀 겨냥을 해서 아마 당대표라는 자리도 소 잡는 칼을 쓰는 자리 정도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는데 그 당시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였다는 거, 그걸 지적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면서 자신을 소 잡는 칼, 국정 경험이 없는 이재명 지사를 닭 잡는 칼에 비유했는데요.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발언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1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실력을 문제 삼은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오랜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우수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어떤 성과를 냈냐고 물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본 것 같다면서 반박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국무총리를 아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성과를 어떤 걸 내셨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공약 이행률은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취임해가지고 도지사로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2017년 보면은 제가 총리로 지명돼서 지사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로 일할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 제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었고요. 아마 총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논쟁에 우리는 소와 닭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후보도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두 분이 주고받는 막말이 너무 심해요. 정책이나 정체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고 토론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지 심한 막말을 내세우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민망하죠. 결국은 민주당이 싸잡아 욕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욕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품위를 지키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고 검증은 철저히 하자. 왜 칼이 나옵니까? 왜 칼이? 또 소, 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인지 소, 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도 뭔가 반응을 보였겠죠? 네, 이재명 지사 측 비판에 이낙연 캠프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을 맡은 신경미 전 의원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낙연 총리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디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현찬 정무실장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95% 공약 이행이란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겠고 2018년 리얼미터가 조사한 경기지사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이 29.2%, 부정이 52.2%였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공약 이행률과 직무수행 1위는 취사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고요. 분식 실적이 계속되면 이 분식 후보라는 말까지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총리가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총리를 3년이나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타도를 넘어서서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분식회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실적이 좋지 않은 실적을 부풀리거나 좋게 보여서 우리 투자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분식회계에 못지않은 저는 분식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 실적이 계속되다 보면 분식 후보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원팀 협약식까지 했는데도 계속 두 후보 간의 이 공방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이게 두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공방이? 영향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도상을 흔들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난번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국밥 전략을 폈다가 거기서 좀 재미를 별로 못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타이다 전략으로 돌아서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신이 이룬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면서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을 영입하는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세불리기를 하는 이 흐름을 통해서 다시 이른바 자신의 일강 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쥐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 예비 경선 이후에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적인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핵심에서는 결국 이제 자신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아직 못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한숨 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